고령화 사회의 지속 가능한 보건 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어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소송 리스크를 감소시켜줄 수 있는 의료특례법, 그리고 원격 의료 진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격 의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코로나 때 이제 비대면 진료를 봤어요. 전 정말 편하고 좋았거든요. 밖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냥 전화통화로 진료를 해주시고 약도 보내주고, 그래서 너무 편한데 약간은 조금 더 다른 단계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거는 계속 안 되다가 지금 한시적으로 일부 승인을 한 상태고, 원격 의료에 대해서도 의료계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이유가 녹음이라든지 녹화 이런 거에 할 경우 의료사고의 증거 자료라든지 이런 걸로 쓰일 수 있다, 그런 걸로도 반대를 하더라고요. 특례법을 검토하는 한편에 지금 원격 진료가 도입되는 거에 대해서 의료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좀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원격 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 의료도 되게 다양한 형태가 있죠. 그러니까 원격으로 디바이스 이용해가지고 그런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으로 화상이나 음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대면이 아닌 비대면 형태로 진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의사 입장에서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우리가 꼭 배를 눌러보고 확인해야 되는 맹장염이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아랫배가 복부가 좀 아프대요. 그래서 비대면 진료 화상킥 연결을 해가지고 저 배가 좀 아픈데 약을 좀 주세요. 그래서 배가 어떻게 아픈데요?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맹장염인 거는 배를 눌러봐야 알 수 있는 거고, 그것도 불확실해서 CT를 찍어봐야 확인할 수 있는 병인데 이런 경우를 만약에 놓쳤다. 그래서 이 환자가 맹장염인지 모르고 약만 먹다가 터져서 사망을 했다. 그럼 이거는 누구 책임인가? 그리고 이거를 사실은 그러니까 이 화상 기기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우리 의사들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진찰의 순서는 시청타촉이라고 해서 보고, 듣고, 만지고, 그리고 두드려보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게 이게 저희가 진료 행위로 받아들이는 그렇게 배웠는데, 이런 것들이 생략된 진료가 과연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인가에 대해서 일단 의문점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의사들이 다 책임질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 다 책임지면서 발생하는 수익은 누가 가져가는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죠.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이 수익 배분의 문제에서도 결국 플랫폼 회사의 배를 불리는 거라서 반대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의사들이 기술의 발전을 안전하게 가져올 때 긍정적이라고 검토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 생활형 디바이스 있잖아요. 혈당이라든지 아니면 혈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격으로 전송을 해서 그거를 의사들이 보고 환자의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안전하게 판단할 수 있게 사용하는 그런 정보들, 의료 정보들에 대해서는 의사들도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중국 쪽을 좀 전공을 했으니까 예를 들면 거긴 비대면 약간 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영상 화상으로 하고 그 옆에 보면은 약 자판기가 있어요. 그 화상으로 진단받은 그 약 처방전을 이렇게 하면 약이 나오고, 네, 그대로 이렇게 자판기에서 약도 나오고, 그래서 진짜 편하겠다 이런 생각은 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혈압이라든지 감기라든지 간단한 것들은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의사 부족하다고 막 계속 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의료 시스템이 좀 덜 발달된 지역에서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 합의를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일단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냥 좀 직접 만나서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정답이겠죠.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실제로 병원에 와서 진찰 보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비대면 또 필요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물론 그렇게 비대면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오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환자들도 엄연히 그걸 동의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게 동의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을 원하면은 비대면을 의사들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말씀 하셨지만은
뭐가 필수고 뭐가 필수가 아니냐. 사실상 다 필수인데 뭐 그건 맞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면으로 직접 관찰하고 진찰을 해야 되는 영역이 있을 것이고 좀 그런 것들은 조금 덜한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좀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놓으면은 그 와중에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되 오진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그거는 그 동의를 해야 된다. 오진이 일어날 수 있음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주면은 조금 이제 나아질 거라는 좀 희망찬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의사라고 하는 거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다르다는 거를 일반 국민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바이탈인 부분이랑 바이탈이 않은 부분이랑 구분이 솔직히 국민들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번 이제 이런 이슈들을 계기로 좀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훨씬 더 이해도가 높으면은 의사들이 어떤 부분들을 문제시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들도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그것에 따라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정보들을 국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직접적인 거잖아요. 사람들한테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걸로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해도 측면에서 지금 사회적 합의가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현실이라든지 이런 정보가 많이 공유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제 앞에 말씀하셨던 뭐 비대면 또 어느 정도는 될 거고 그리고 책임 소재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는 조금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결국 상호 현재 상황들을 이해를 하고 거기서 최적의 이렇게 방향을 찾아가는 것 서로 이해를 하고 합의를 하는 과정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저도 요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건강보험료에 대한 이슈도 그렇고 이 의료특례법 관련된 이슈도 그렇고 제가 보기엔 전제는 투명성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아까 이제 연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가 어떤 중대한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수술로부터의 어떤 의사가 져야 되는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최대한 무조건 낮출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 거기에 전제는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 대해 진짜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실수 이런 것들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투명하게 공유가 된다면 저는 당연히 사람이라는 게 뭐 저는 사실 의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내가 잘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정말 좀 잘못했지만 잘 되는 경우도 당연히 우린 일상에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병원 의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로부터 좀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뭔가 어떤 의료 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법적으로 저는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게 저는 이게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안 생겼지만 고등학교 3학년 제가 고3 5월에 좀 기움 수술을 받았어요. 양쪽 다 그러니까 그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을 제가 이제 아주대병원에서 받았고 그 병원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과 후로 저는 약간 진로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 전까지는 저는 나의 진로는 무조건 의대였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특히나 흉부외과 의사를 하고 싶었고 그랬는데 무슨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때 수술하러 들어갔고 그때 만났던 선생님이랑 우연치 않게 되게 저한테 좋은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시면서 결과론적으로 저는 이제 진로를 완전히 바꾸게 되는 그러니까 그때의 그 바꾸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그분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딱 그거였었어요. 뭐 의사를 하고 싶은 사실 뭐 이유야 그 당시에는 되게 뻔하잖아요. 어린 나이에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사회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이 되게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게 그만큼의 책임에 대한 무게를 되게 강조하셨었거든요. 특히나 흉부외과는 그냥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과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긴 시간 동안 해주셨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런 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런 책임감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사실 그날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뭔가를 어떤 의료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런 책임이나 아니면 뭐 꼭 사회적인 책임이 아니라 그냥
도덕적인 책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잘했지만 잘 되지 않았을 때 그런 감정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두렵죠. 네. 저는 사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내가 갈 길이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는 뭐 시간이 지나면서도 요즘에 그런 쪽은 완전 기피잖아요. 그렇죠. 하는 이유가 사실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이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괜히 감당해야 될 이런 감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은데 사회적으로 좀 보장해줘야 되는 바운더리는 분명히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에 대한 정말 어떤 책임 여부에 대한 공방이 필요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의사가 충분히 나는 잘했다라는 어떤 이런 것들을 디펜스할 수 있는 용도로의 이런 투명성은 뭔가 보장이 돼야 된다. 저는 사실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초고령화 사회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맞이하게 될 미래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는 무엇이 있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